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7일 목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올해 4월부터 차익결제 거래, 즉 CFD 방식을 활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상장 주식 양도 차익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올해 1월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주택수에 포함되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도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코스피가 6일 개장 직후 장중 3천 장벽을 뚫었다는 소식입니다. 집값 폭등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동성 장세 속 핵심 세력으로 떠오른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2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3천 시대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시장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코스피 3천 돌파를 넘어 3천 시대를 열려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면 연간 60조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 증시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 기사는 한국 기업들이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국이 지닌 제조 강국의 경쟁력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이라며 한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금융사업의 큰 틀이 완성되는 원년이라며 올해 사업 방향은 투자와 보험, 마이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쪼개 팔고 나눠 배달해주는 1, 2인 가구용 상품과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어서면서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4인 가구에서 나홀로 가구와 우리 둘만 가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사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차익결제 거래, 즉 CFD 방식을 활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상장 주식 양도 차익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올해 1월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CFD 계좌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나 주식 소유권은 증권회사에 있어 양도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엔 포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내 파생상품 및 주식 양도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국내외 주식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FD에 대해서도 올해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른 파생상품 양도 차익과 동일하게 10%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 관계자 간 상장 주식 지분 거래 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차단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간 자산의 저가 양도 또는 고가 매입 등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거래 가격과 시가의 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문제는 양도일 전후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상장 주식 시가로 삼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주가 눌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대량 매매 등 또는 장외 거래의 경우 거래일 최종 시세가액으로 상장 주식 시가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특수관계자 간 지분 거래가 경영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 20% 가산세를 물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할 때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수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1월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려고 할 때 분양권이 있다면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양도세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다만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해도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1주택자로 간주해 일시적인 2주택 가구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입니다.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양도세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사고 팔거나 대여에 발생한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양도가 이루어지는 당일 전후로 1개월간 공시된 하루 가격의 평균액을 계산해 기준액으로 삼습니다. 과세 시점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도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해 세금을 물립니다. 과거에 산 가상자산 가격은 의제 취득가액인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값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세금이 매겨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6일 개장 직후 장중 3천 장벽을 뚫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3.30% 올라 주요국 증시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증시가 앞장서 달리며 새 역사를 쓰게 한 힘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쉼없는 매수세입니다. 집값 폭등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동성 장세 속 핵심 세력으로 떠오른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2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3천 시대를 견인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도 우량주 저점 매수, 고점 매도에 나섰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을 1조 113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개미들의 성지로 통하는 키움증권은 지난 5일 하루에만 39,756개의 신규 계좌가 개설돼 회사 창립 이래 하루 단위 역대 최대 기록을 냈습니다. 다만 시장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상승장을 지켜본 개인들이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나서는 고립 공포감 증후군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성급히 매수에 뛰어드는 추격 매수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주가와 실물 경제 간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가 알던 기준으로는 이미 과열 국면이라며 실물 경기가 뚜렷하게 좋아지는 조짐이 보이면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증시가 코스피 3천을 굳건히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안정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코스피가 6일 장중 3천을 기록한 것은 약 달러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3,000피 돌파를 넘어 3,000 시대를 열려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MSCI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은 신흥국 지수보다 2.3배 많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면 연간 60조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 증시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전 세계적 위기 때마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MSCI 선진국 지수 변동성은 신흥국 지수보다 20% 낮았습니다. 증권업계 평가에 따르면 한국 증시 체력은 이미 선진국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MSCI의 경우 선진국은 23개국, 신흥국은 26개국으로 구성된다며 신흥국은 투자자금 유출입이 크기 때문에 선진국에 편입되면 금융시장 안정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선진국 증시가 23개국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친 푸대접이 아니냐는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SCI는 선진국 편입 여부로 경제 발전 수준, 증시 규모와 유동성, 시장 접근성 등 3가지 조건을 따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시장 접근성 분야에서만 미달할 뿐 나머지 조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최근 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상위 25% 이내에 들면 선진국 경제로 분류합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2019년 기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은 32,000달러로 세계 24위, 상위 10% 수준이라며 지난해 원화가 상승과 주요국 대비 빠른 경제 회복 영향으로 2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규모와 유동성 측면에서도 한국 시장은 선진국 기준을 충족합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면 시가총액 36억 6,100만 달러, 유동 시가총액 18억 3천만 달러 이상이면서 연율화 거래대금 비율이 20%를 넘기는 종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한국 증시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은 74개에 이릅니다. 다만 한국은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MSCI는 평가합니다. 시장 접근성은 글로벌 투자 자금의 한국 증시 유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트라우마 여파로 외환시장 추가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바깥의 현물화 시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은 24시간 원화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에만 현물환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외 선물시장 거래로도 보완할 수 있지만 MSCI는 역외 현물환 시장 개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증시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좋을 때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렸습니다. 핵심 중간재 수출 국가라는 포지션 때문이었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 중국 경제가 성장하자 조선, 철강, 기계 등 중국 관련주는 슈퍼사이클에 올라탔습니다. 2007년 코스피 지수는 처음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차, 화, 정, 랠리 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추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조업의 진화는 한국 증시가 코스피 3000 시대를 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정보기술, 반도체, 친환경차,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기업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코로나19 세계에서 미래 산업으로 불리는 업종입니다. 이들 중 내수 위주인 인터넷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에서 2위를 다투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대를,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를 열었듯 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지만 산업의 대중화 사이클에서는 제조 강국인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상위 10대 기업만 변한 게 아닙니다. 전통 제조기업도 업그레이드에 나섰습니다.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케미칼 등은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으로 변신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의 포트폴리오는 독보적입니다. 중국은 시총 1위 구이저우 마오타이를 제외한 2위에서 8위 기업이 은행, 보험회사입니다. 1980년대 한국 증시와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초대형 기술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등입니다. 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국이 지닌 제조 강국의 경쟁력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실적도 사상 최고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낮은 배당 성향 문제도 삼성전자가 배당을 확대하면서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게 증권사들의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사업 방향은 투자와 보험 마이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금융사업의 큰 틀이 완성되는 원년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대표는 지난해 3월 자회사 카카오페이 증권이 출범했는데 펀드 판매 건수가 전체 금융권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단돈 1원도 투자할 수 있게 했고 수익률이 좋아 추가 불입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조만간 주식거래 기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유 대표는 해외 증시처럼 국내에서도 주식을 소수점 단위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당국과 상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0.1주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보다는 로깅 기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류 대표는 수익을 언젠가 내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룩인이 중요하다며 한 플랫폼이 자산을 잘 정리해주면 여러 곳에 방문하지 않고 한 플랫폼을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끈끈함이 늘고 신뢰가 생겨야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상품을 팔려고 하면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 진출과 관련해선 자리를 잡으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류 대표는 보험 상품이 어렵다 보니 지금 30대 이상 연령대는 대면에서 신뢰를 갖지만 플랫폼과 함께 성장한 세대는 보험을 대면으로 팔았던 거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대면 영업을 안 해서 아낀 마진을 금융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유 대표의 설명입니다. 그는 기존 보험업계는 비싼 보험을 가입할수록 인센티브가 더 나온 구조여서 10,000원짜리 보험도 가능한데 100,000원짜리를 추천한다며 단가가 높은 보험을 팔려다 보니 필요 없는 특약도 넣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업 공개 계획과 관련해 플랫폼은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률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기업 가치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에 IPO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는 7조에서 10조 원, 카카오뱅크는 15조에서 3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빅테크와의 경쟁을 시사하는 데 대해 새 서비스를 앱에 붙이는 것보다 기존 금융 서비스를 통해 누가 더 소비자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테크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슷한 비즈니스를 한다고 동일한 책임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쪼개 팔고 나눠 배달해주는 1, 2인 가구용 상품과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어서면서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4인 가구에서 나홀로 가구가 우리 둘만 가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들은 1, 2인 가구를 겨냥한 배송 서비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CJ몰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배송일 나눔 배송 서비스는 대용량 또는 묶음 상품 구매를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를 위해 배송지와 배송 일자를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같은 상품을 나눠받거나 아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 구입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 홈쇼핑도 김치, 곰탕과 같은 대용량 식품을 절반으로 나눠 배송하는 반반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소진하는 기간에 맞춰 매달 1, 2회 나눠서 보내줍니다. 현대 홈쇼핑 관계자는 동일한 상품을 팔더라도 반반 배송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량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며 미용 상품과 홈트레이닝 상품 등 지원 품목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 홈쇼핑은 1인 가구에 적합한 상품을 모아놓은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플 기계와 커피 머신, 실내 자전거 등 여가 취미 상품이 인기입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홈쇼핑 업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1일 2인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6%에 달합니다. 1인 가구는 사상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돌파하는 등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 유통업계에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소용량 소포장을 지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쓱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소포장 쌀 매출은 전년 대비 38.4% 증가했습니다. 1, 2인 가구의 증가는 구독경제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관측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소량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롯데제과는 매달 다른 구성으로 과자를 받을 수 있는 월간 과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주 제조기업 배상면 주가가 운영하는 홈술닷컴은 1, 2주마다 술과 안주를 배달해주는 구독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빵 정기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도입 점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한 달에 5만 원을 내고 빵집 브랜드의 인기 제품을 한 개를 매일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로 30대 1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